어우 귀 먹먹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벤틀리를 타다가 이 차로 넘어왔는데요, 전기차 같아.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조용해서 이건 비정상이지 싶은 정도.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작을 수가 있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기아 K9입니다. K9 왜 또 하나 싶으실 텐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잖아요.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바뀌었죠. 완전히 새로운 차 같아.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K9에 대해서 애초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외관이나 이런 것들 살짝 아우디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A8 같지 않고 A6 같은 느낌이 들어. 많이 젊어졌습니다. 너무 젊어져서 그 중후한 그 K9 EQ900를 씹어먹을 것 같았던 그런 정말 최고급의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젊은 층들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으니까 살만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차하고 비교할 만한 차가 많죠. 평소에 제가 타던 차가 요런 차, 평소에 제가 타고 있던 차. 아유, 뭐 벤틀리하고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구만. 벤틀리 봐봐, 이거 똑같이 흰색이고 똑같이 봐봐, 이거 휠도 다 이렇게 스퍼터리 휠 양쪽으로 딱 있고, 누가 봐도 딱 벨루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요번에 요 K9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건 기존의 K9은 이 전면이나 측면이나 후면이나 다 약간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면 후면만 바꿨는데 측면은 덩달아서 젊어졌어요. 사실 요 배지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잘 만든 진짜 크롬을 갖다 붙였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지. 예전 기아 배지, 기아 동그라미가 여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보기 싫겠어. 기아 엠블럼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아를 자랑스럽게 여기저기다 붙이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엔 기아는 좀 줄이고 싶었어. 최대한 안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디자인의 약점이었다면, 이제는 기아를 곳곳에 써서 어떻게든 더 부각시키고 싶은 그런 디자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심심했었을 것이 붙임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는 그런 마법의 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건 아이 참, 우리가 영상에서 봤을 때 이게 시퀀설로 불이 들어오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 보면 시퀀설로 이렇게 쭉 켜지는 그게 보이지가 않네요. 이상한데? 이거 왜 안 보이지? 켜지는 환경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쭈루룩 켜지는 거, 그거 좀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뒤편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생선뼈다귀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이거 시퀀설 없어졌다, 이거 섭섭하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실물을 보고 나면 예쁩니다. 일단 실물을 보고 나면 이게 생선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예쁜 건 맞아. 그런데 뭐 이게 최선이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그런 뒷모습을 보여주네요. 트렁크 열리는 거에 우아하다고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약간 우아하게 열리는 거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뭐 한 3선형, 4선형은 충분히 되고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앞쪽 깜빡이가 이제 시퀀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DRL 같은 경우도 예전에 K7 처음 나왔을 때 그 면발광 같은 그런 느낌의 면발광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 면발광이 저는 좋게 보입니다. 좋아 보이네요. LED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데, 이 LED 헤드램프도 지금 굉장히 예쁜,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만 비춰주는 그런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램프 자체는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아우디하고 비교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릴은 끝까지 뻗어져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자동차 디자인의 어떤 유행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유행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닛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뜨거. 3.3L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요. 엔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엔진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냐, 세로로 배치되어 있냐, 이런 거 다 아시죠? 세로로 배치된 엔진이어서 뒤쪽으로 변속기가 이 차의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륜구동 자동차가 실내가 조금 좁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상당히 가운데 그리고 뒤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고요. 자동차의 중심 쪽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후륜구동 자동차가 회두성도 좋고 운동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후륜구동을 하게 되면 서스펜션에도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서스펜션 마운트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의 자동차들은 서스펜션 마운트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도 이게 후륜구동 자동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WC-본 서스펜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위아래로 해서 WC-본이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요런 게 WC-본인데 그렇게 하면서 위쪽을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WC-본을 채택하려면 이렇게 후륜구동을 채택하는 게 엔진룸 구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똑똑하게 지금 서스펜션 바로 위로 프레임이 지나가도록 해서 보강재를 육각형으로 갖고 있어서 하체가 뒤틀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고, 그 위로 지금 케이블을 숨기는 것도 아주 세련되기도 했네요. 근데 지금 약간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엔진 냉각수가 끌어 넘쳤어요. 아마도 지금 시승차의 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끌어서 넘친 건지 붓다가 쏟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냉각수가 넘쳐서 그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컬러가 화사합니다. 화사해요. 시동 걸려 있는데 시동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정숙함 이런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문도 열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뒤쪽에서 에어컨을 누를 때 이렇게 터치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그냥 버튼을 누를 수 있고, 통풍 시트 당연히 되고, 열선 시트 당연히 되고, 모니터 켜면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런 것들 다이얼 돌려서 골프 검색? 골프장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별도로 있어요. 골프 특화된 자동차구나. 최근 방문한 골프장 리스트도 있어요. 야, 이거 재밌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세팅, 아니 이렇게까지? 뒷좌석에서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카메라를 통해서 차가 앞뒤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터치도 되고요.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다 조작할 수도 있고, 이건 되게 좋은데? 이전까진 터치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터치 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뒷좌석 터치 안 되는 건 사실상 명분이 없었죠. 안전운전에도 관계가 없는데 당연히 터치 되게 하는 게 당연했고, 그걸 잘하고 있네요. 음악 같은 거 당연히 여기서 들을 수 있고요. 볼륨 조절을 버튼으로 눌러야 되는 건 너무 짜증나죠. 다이얼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단 하나의 다이얼을 써야 된다면 어디다 써야 될까? 제 생각에는 단 하나의 다이얼은 오디오 볼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조절하는 거잖아. 공조장치의 온도보다 이 오디오 볼륨을 훨씬 더 많이 조절할걸?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누르고 있어도 한참 걸려요. 74단계의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뮤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되잖아. 네, 됩니다. 되긴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이얼로 할 수 있다면 드르륵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볼륨 버튼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뒤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이 리모컨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 터치를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그러면 애들이 장난치다가 차의 기능이 바뀌는 거 아니냐를 대비해서 뒷좌석에서 버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락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고 보시면 돼요. 사장님 자리로 가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뒷좌석에서 봤을 때 정말 여유로운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이런 버튼 누르게 되면 앞좌석 시트를 자동으로 젖혀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뒷좌석 시트를 이렇게 눕혀줍니다. 어이구, 좋은데? 좋아. 앞좌석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셨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앞좌석을 앞으로 끝까지 가게 하고 시트 자체를 또 낮추는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운전석에서 사이드미러가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메르세데스 벤츠는 안 보여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안 보이는데 내 기아차는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유럽과 코리아의 차이인가? 코리아에서 운전하려면 사이드미러 안 보이면 정말 운전이 불가능하죠. 독일은 가능한가 봐요.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쫙! 말이야, 내가 사장이구만,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되는 그런 뒷좌석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절로 거만해지네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럭셔리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울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존나 잘생겼구만. 선스크린, 요거 살짝 깨는데요. 전동식이 아니고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이면서 동시에 사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애들이 뒤에 있을 경우에 요거 어린이가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잘못하면 반만 걸리거나 잘못하면 하다가 놓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기도 하죠. 이 정도 차급이면 이거 전동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유리창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요. 유리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창문이 끝까지 열리지 않겠죠. 네, 이 정도가 남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리는,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쪽부터 뒤쪽까지 굉장히 파노라믹한 느낌이 들게 하는 굉장히 넓은 그런 창을 보여주고요. 뒷좌석 당연히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이 소음을 막아주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뒷좌석 에어벤트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마련되어 있어요.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바닥이 하나, 이렇게 세 군데의 에어벤트에서 뒤쪽으로 에어컨을 따로 쏴주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뒷좌석이 절대 덥지 않아요. 잘 만들어진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스키스루 같은 것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죠.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긴 물건을 실어야 될 경우 이렇게 스키스루를 이용하면 되고요. K9 같은 이런 자동차들은 뒷좌석 폴딩이 없습니다. 폴딩이 없기 때문에 긴 물건을 실을 때는 이 스키스루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스루의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건 이 방음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크게 키우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양쪽으로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고 뒷좌석에서 헤드폰을 끼고서 뭐 만화를 본다거나 뭐 등등등을 할 수 있겠죠. 무선 충전 시스템이 뒷좌석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 큰 물건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덮어서 무선 충전을 도움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데 프로 맥스를 꽂아도 문제없이 꽂아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되는데, 문을 닫아야 충전이 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충전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전파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무선 충전이 되는 경우에 전파가 나오니까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그래서 만족스러운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인테리어 컬러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런 컬러,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검정 우드 트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쁘게, 이런 크롬까지도 너무나 잘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도 색깔이 또 4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베이지보다는 세틴 브라운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청바지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베이지는 어쨌든 이염이 되고, 그리고 이 베이지는 이염이 또 잘 되는 베이지예요. 때가 타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약간 노리끼리한 베이지긴 한데, 근데 청바지만큼은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색깔이긴 합니다. 익스테리어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을 제공하는데 어떤 색이 제일 어울려요? 흰색은 아니라고? 사실 인테리어에서 어떤 요소들은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 크롬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약간 올드하지 않나? 근데 이런 올드한 것들이 K9 같이 최고급 자동차에선 오히려 약간씩 올드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최첨단 느낌을 조합해 놓는 거, 약간 클래식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헤드룸이라든지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K9에 머리가 닿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있을 가능성도 없어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머리 공간을 갖고 있고요. 뒷좌석용 자동차라면 이 정도는 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K9의 뒷좌석은 이 시트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이 그냥 집에 있는 의자에 앉았을 때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K9을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이런 램프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가죽으로 감싸서 이 손잡이를 얼마나 잡겠어요? 뭐 몇 번이나 잡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잡았을 때 그 뿌듯함, 야 이거 고급이네, 야 이 고급의 자동차구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 이 스티치, 요 가죽 감싸기,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돼 있고 크롬까지 제대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차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차가 특별한 자동차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일단 인테리어 예쁜 거. 오케이. 원래 예뻤잖아. 디스플레이 커진 거. 그것도 원래 그럴 수 있지. 요건 되게 특이해요. 여기 보면 지문 버튼이 있다. 그러면 요걸 내가 시승하면서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프로필을 눌러서 지문 인식을 하게 되면 일단 패스워드를 여기서 쳐야 되는 것도 되게 웃기죠. 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패스워드를 쳐야 된다. 아무튼 지문 등록을 하죠. 지문 등록을 하려면 등록하면 스마트키 2개를 갖고 와야 돼. 스마트키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요 키를 2개 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 왜 그런 제한을 왜 만들었지? 2개 있으면 보안이고 하나 있으면 보안이 아니다? 지문 등록 방법이 조금 이상하고요. 등록을 했을 때 뭐가 되느냐, 지문인식을 이용해서 시동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동을 걸 때 그럼 지문인식만 갖고 걸리느냐? 아마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요것을 누른 상태로 시동을 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기아차가 이거 한 번에 시동 걸리게 만들 리가 없어. 지문인식 버튼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이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여기 지문인식이 되면 좋겠어요. 차키 없이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 걸리게, 그렇게 지문인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프로필도 자동으로 바꿔주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필을 바꾸려면 굳이 지문을 눌러야 돼. 아니 프로필이 뭐라고 그걸 내가 바꾸려고 지문을 또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문인식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을 이용하면 뭐가 되느냐, 프로필 잠금 해제, 발레 모드 해제, 기아페이 인증까지 됩니다. 기아페이라는 건 기아차에서 돈을 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아페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기아페이도
유보와 연동이 돼야지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점은 요즘 기아차가 유보란 이름을 버렸거든요. 유보란 이름을 버리고 이제 기아차는 기아 커넥트예요. 기아 커넥트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유보 설정으로 돼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로만 써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글로 유보라고 쓰면 되게 기분 나빠, 팬딩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기분 나쁜 이름을 계속 갖고 있었고, 지금 이 차에도 그게 있어요. 이 의사결정 같은 거 빨리 해야 되는 이 비즈니스맨이 타는 차로서는 좋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놀라운 거 하나 생겼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기능이 생겼어요. 음악 스트리밍 드디어 제가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던 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에서 처음으로 음악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누르면 할 수가 없어요. 프로필을 유보와 연동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유보와 연동하려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유보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유보에서 먼저 이 차를 등록했어야지만 그 핸드폰으로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악 스트리밍을 이 시승차에서는 해볼 수가 없네요. 이런 중요한 기능 같은 거는 좀 미리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USB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카피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정말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정말 음악 스트리밍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고, 정말 돼줘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되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컵홀더 같은 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는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요즘 기아차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 한 곳에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요 전세대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이얼 같은 건 업그레이드가 돼서요, 디자인도 바뀌었지만 이게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악필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정말 못 써요. 용의 김한용의 모카가 왜 있지? 우리 사무실에 있어. 우리 사무실에 있어. 아, 우리 사무실이 여기 K9에 있군요. 훌륭하네. K9 훌륭한 자동차였네. 야, 세상에. 진짜 기아차 역사상 최고의 자동차가, 네, 그런 것들이 되고요. 이런 거 문질러서 쓰는 거 사실 다른 차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제네시스에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차처럼 잘 되는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메뉴에서 어떤 메뉴로 들어가서 문자 인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는 이런 상태에서 다이얼하다 말고, 아유 답답해, 내가 그냥 쓴다 써.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쓰면 바로 입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쓸만합니다. 이건 정말 쓸만해요. 문질러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제네시스하고 결국에 시스템은 같을 텐데, 제네시스의 문제점은 약간 이게 오목하다는 데 있어요. 약간 오목하고 투명한 커버가 그 위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을 때 터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살짝 아쉬운 점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하네요. 아무튼 놀랍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그런 터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음성 메모 기능은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는 방법은 쉽게 있을까요? USB를 카피해서 그걸 가져가게 하나?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기존까지는. 바로 요 직전까지만 해도. 요번 K9부터는 요게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IT 관련한 그 미스터 추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미스터 추님을 뵐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음성 메모 기능 좋은데 이거 갖고서 도대체 어디다 쓸 거냐? 내가 차에서 뭘 카피하고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보 있는데 유보에다 업로드하게 해달라.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걸 만들어주셨어요. 차 몰고 가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차 몰고 갈 때, 아, 나 이 얘기는 꼭 기억해야 되겠어. 아니면 뭐 시상이 떠올라. 아니면 글 쓰는 거. 그런 거 운전하다가 핸드폰 찾아서 거기서 녹음 찾아서 이렇게 하면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럴 텐데, 그거를 음성 메모로 한 다음에 이걸 한 번에 유보로 업로드하기 기능을 누르면 음성 녹음된 게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핸드폰에서, 아, 내가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걸 들으면서 그걸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죠. 훌륭합니다. 훌륭한 기능이지만 유보 계정이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오늘 또 써볼 수가 없네요. 시승차에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새로운 기능들인데, 정말 처음 나오는 기능인데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어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약간 험로로 지금 가보고 있는데요. 험로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행이 될까? 컴포트로 지금, 아이고 흔들려. 컴포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컴포트로 바꾸게 되면 댐퍼가 조금 더 부드럽게 바뀌어요. 부드럽게 바뀌고 나면 당연히 그 큰 진동이 많이 억제됩니다. 진동을 많이 억제해서 스프링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컴포트 모드고요. 네, 이게 그렇게 울퉁불퉁한 거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스포츠로 다시 바꿔볼까요? 오, 이런 차이가? 이게 일반 아스팔트에서는 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데, 이런 오프로드 길을 가다 보니까, 약간 자갈길 같은 데를 가다 보니까 이 컴포트랑 스포츠의 차이가
아주 여실히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변 댐퍼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이 된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현대기아차를 맨날 타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를 타는 게 마치 그냥 평소 타던 차를 타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도 듭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고 익숙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잘 작동됐고요. HDA에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핸들까지 진동을 해줘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 효과음과 안내 음성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세심함이 도를 넘은 세심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소비자들과 이 자동차 회사가 같이 발전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음성이나 방식이나 여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대되게 보이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요구하고 이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뭐 계속 바꿔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발전한 거고, 이래서 세계에 또 내놨을 때 야, 이게 한국 자동차는 뭔가 꼼꼼함이 있구만, 메이드 인 코리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아, 이게 말이 돼?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타보셔야 돼요. 한번 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8단 후륜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전방 예측 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방 예측 변속을 해서 제가 시프트 다운을 하거나 업을 하지 않아도 앞차가 가까워지면 잠깐만 이거 너 감속할 것 같은데? 라면서 시프트 다운을 하고, 코너링이 시작될 때 너 시프트 다운 할 거지? 라면서 알아서 전방을 예측해서 변속을 해줍니다. 레이더 시스템도 이용하고 내비게이션도 이용하고 그리고 카메라도 이용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차와의 거리, 얘가 재가속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적으로 대응해 줍니다. 그래서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이 차에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브길 진입한다는 걸 인식했네요. 그러면서 앞차가 가까운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직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상 여기서 램프에서 빠져나가라고 하니까 얘가 내비게이션을 우선해서, 야, 내비게이션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시프트 다운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시프트 다운 해줄게 라면서 미리 시프트 다운을 해줬어요. 아주 똑똑하죠. 커브길 진입이야, 여기 합류도로네, 이것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류도로에 네가 들어와서, 합류도로니까 내가 변속을 또 시프트 다운을 해야 돼. 전방 예측 변속을 하면 뭐가 좋냐, 좋은 점 하나는 시프트 다운해서 자기가 가속할 때, 재가속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도로가 계속 뻗어 있어, 그러면 연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프트 업을 해주는 거. 운전자가 굳이 이 패들로 이렇게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연비, 승차감, 가속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파토를 일부러 밟았어요. 일부러 밟으면서 얼마나 이 충격이 전해지냐 보려고 했는데 안 전해지네요. 완전 부드럽네요. 전자제어식 가변 댐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갖고 있어서 노면이 지금 충격이 어느 정도 있는 노면인데 이 노면을 굉장히 부드럽게 사뿐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조용해서 비정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보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게 괴리감이 있을 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 괴리감이 커요. 이 차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굉장히 잘 억제했고요. 엔진 사운드는 아예 안 들립니다. 엔진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사운드는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전기차를 몰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전기차를 몰면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마스킹이 안 돼서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밖에 타이어 소리가 시끄러운 차처럼 들려요. 뭐 그렇게 시끄러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작은 소리인데 이 소리가 이렇게 조용해지는데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차 엔진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엔진 소리를 좀 크게 해볼게요. 크게 해도 거슬리지가 않네. 크게 해도, 지금 이 차는 3.3L 터보 고성능 엔진 모델인데요. 고성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게 고성능의 사운드인가? 이거 너무 조용한데? 예, 고성능도 너무 조용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차선 이탈 방지 작동시켰고요. 벤틀리에는 없는 기능이죠. 차선 이탈 방지. 코스팅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코스팅 모드라는 건 뭐예요? 이 변속기를 분리시켜서 차가 크루징을 계속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차가 감속되지 않고 차가 굴러가는 그 상태로 계속 굴러가도록 하는 그런 게 코스팅 모드예요.
전방에서 차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차를 감속할 거니까 여기서는 굳이 내가 엔진을 걸지 않고 어차피 속도를 줄일 거니까 엔진과 변속기 분리시켜 놓을게, 그러면 연비가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능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작동되는 걸 여기 아이콘으로 굳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3억짜리 그런 그 이상의 차를 사도 사실 갖지 못하는 게 있죠. 국산차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만큼 훌륭한 거는 사실상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익숙해서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미국엔 미국에 맞는 그런 훌륭한 내비게이션이 있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어떤 차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내는 내비게이션이 없고 이 정도의 DB를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확대되고 몇 차선으로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이런 DB를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정말 내비게이션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결과 현대차가 이렇게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수입차들이 계속 그 부분에서 넘보려고 하겠지만 넘볼 수 없는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때문에라도 나는 국산차 살랜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핸들 가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핸들을 이렇게 올려야 돼. 최소한 어댑티브 크루즈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기만 해도 이게 훨씬 더 안심이 될 텐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지금 HDA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이렇게 봐야 돼서 너무 불편합니다. 핸들을 좀 낮추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낮추는 사람들한테도 HDA는 보여야 되는데 너무 위에 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계기인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어댑티브 크루즈를 일단 작동시킵니다. HDA를 작동시키고 나면 손을 떼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잘 달려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거나 뭐 물병을 여기다 꽂으라고, 물병 꽂는 자리가 딱 있네. 물병 꽂고 이렇게 가면 되네요. 네. 핸들 잡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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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되는 거야?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차선을 넘습니다. 넘어요. 차선 넘어요. 물병 하나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물병 꽂고 다니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셔야 돼요. 이 헬퍼다 뭐다 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요 뒤에다 붙이는 거, 아니면 뭐 무슨 케이블을 조작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목숨은 보너스 먹기 전에는 안 생기잖아. 보너스 먹으셨어요? 이 차는 핸들을 스스로 돌려주는 기능 있지만 손을 항상 잡으셔야 되고요. HDA라는 기능은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HDA는 운전자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좋아. 앞차가 아까부터 벤틀리인데 벤틀리 플라잉 스포, 저 멋있는 차를 제가 들이받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저는 페달을 밟지 않고 있어요. 차가 너무 믿음직해. 너무 정확하게 운전을 하고 있고 너무 안심되게 운전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현대기아차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너무 불안하고 노심초사 이렇게 걱정하면서 운전했어야 됐는데 이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죠. 뭐 충분히 믿고 갈 수 있는, 믿고 가는 친구가 되었죠. 계기판 디자인이 K9만의 계기판 디자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범용 계기판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K8과 뭐 K9과 뭐 소렌토와 뭐 다 똑같은 계기를 쓰고 있는데 계기판 디자인은 달라져야죠. 계기판 디자인은 반드시 바뀌어야죠. 고급차는 계기판을 당연히 다른 부품으로 만들어서 쓰는데 이 그래픽은 왜 다른 그래픽을 만들어서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지금 K9이 K8과 같은 계기를 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가장 싼 것도 5,400이고 가장 비싼 차는 8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아니 이게 8천만 원이 넘는 차에다가 4천만 원도 안 되는 3천만 원짜리 차에 들어가는 걸 넣어준다, 요건 좀 너무 선 넘었죠. 그래픽은 바뀌어야죠. 이게 제 아무리 디스플레이가 있더라도 현대차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픽을 만드는 게 부품을 만드는 것보다 비싸게 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그래픽이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픽 100개 그려와, 그러면 100개 그려오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굳이 모든 차가 똑같은 걸 쓰고 있어? 이해가 안 됩니다. 계기판만이라도 제발 바꿔주세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 이렇게 버튼으로 돼 있어서 조금 저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좀 다이얼식으로 바뀌어주면 좋겠어요. 왜 버튼식이 나쁘냐면 스포츠로 넘어가려면 한 바퀴 돌아야 스포츠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나쳤어, 그럼 또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로테이션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 자동 주차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른 자동차들도 그렇지만 고급차, 그러니까 제네시스나 이런 차들은 이렇게 자동 주차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주차를 딱 누르고 주차 공간 탐색 중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나 여기 주차하고 싶어 라고 하면 차속이 20km 이하로 전진하십시오가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주차할 건가요? 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 여기다 주차를 할래. 그런 다음에 하차한 상태에서 주차를 합니다. 아니면 스마트 주차를 합니다. 내가 타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당연히 타 있는 상태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시승을 하는 거고 뭔가 멋있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기어를 일단 P단을 넣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를 가지고서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눌러요. 누르면 알아서 얘가 옆에 벤츠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니? 박는 거 아니야? 박으면은 기아차가 물어주나? 박으면 안 물어주죠. 그러니까 이거 긁는지 안 긁는지 옆에서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서 넣어야 됩니다. 이거 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야, 혁신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런 게 된다고.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되고요. 출차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차도 자동으로 되죠. 출차 당연히 자동으로 하죠. 출차는 이런 식으로 하죠. 차에 타서 오른쪽이요 하면 오른쪽으로 알아서 꺾어주고요, 왼쪽이요 하면 왼쪽으로 알아서 꺾어줘요. 물론 이런 출차도 되죠. 밖에서 리모컨을 이용해서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출차해서 여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타겠다, 이런 거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 볼까? 앞에 사람 있으면 네,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원격에서 뭔가 이렇게 자객을 보낸다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 차에 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출차하는 방향을 정해 놓으면 그쪽으로 알아서 출차를 하고요, 입차하는 방향을 정해 놓으면 또 알아서 입차를 해요. 좀 전에 음악 들으셨죠? 차에 들어갈 때 이런 음악이 나오면서 이런 계기판의 디스플레이를 한번 웰컴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반대로 시동을 껐을 때도 웰컴하고 똑같은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보면 시동을 내가 끈 건지 지금 건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더 헷갈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으로 주차해주고 출차해주고, 그리고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에서 알아서 핸들 꺾어주고 가속 페달 밟아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깜빡이 켜면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고, 이런 것까지 보면 자율주행인데 이제 정말 자율주행이 머지않았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면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운전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있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는 운전해야죠. 자, 이 차는 기본적으로 37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갖고 있죠. 370마력이라니, 300마력도 아니고 330마력도 아니고 370마력.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차가 코너링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코너링이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짜릿한 코너링을 해줘요. 굳이 이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엔진도 지금 엄청 잘 어울리는 엔진을 갖고 있고요. 지금 크루즈도 핸들링도 지금 모든 것들이 이 차의 전체적인 그런 조합이 너무나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메이커는 거의 없지 싶네요. 네, K9 정말 훌륭한 자동차죠.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가만 보면 이 K9의 포지션은 어딘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하고 나란히 달리는 차, G90하고 같은 급의 자동차 라고 생각되지만 G90과 경쟁하기엔 조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K9에 이상하게 있었는데, 이제 K9이 더 새롭게 나오면서 적어도 IT 부분에 있어서는 G90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크기나 뭐 이 럭셔리함이나 이 브랜드에 있어서 G90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보다 조금 작은 차, 뭐 G80이라든지 이런 차와 비교했을 때는 가격에서도 G80 가격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급이 높은 차를 받는다는 점에서
이 차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G80과 이 차를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쉽사리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G80이 워낙에 늘씬하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 차는 훨씬 더 크고 뒷좌석 공간도 훨씬 여유롭고, 그리고 이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럭셔리카라고 했을 때 바라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 G90급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G80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동차의 스타일링과 날렵해 보이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제네시스 G90을, 아니면 자동차의 정숙성이라든지 넓은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K9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아차의 브랜드가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 배지가 바뀐 이후로부터는 기아차에 대한 호감도도 정말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K9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를 합니다. 후진 넣을 필요도 없어요. 기어 노브는 만질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얘가 주차를 합니다. 잘못하면 박을 것 같아 라는 기분이 드신다면 기분 탓이에요. 박지 않습니다. 박지 않아요. 여기 그래픽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주차 공간에 내가 주차할란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내가 여길 인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떡상하는 거지. 지금까지 연비는 어느 정도 나왔냐? 제가 뭐 심하게 달리기도 했고 시동을 걸어놓고 오랫동안 서 있기도 했죠. 그래서 연비는 지금 4.2km. 제대로 한번 주행을 해보면서 장거리도 좀 주행해보고 그러면서 연비를 다시 볼 건데, 그래도 아마 연비는 8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공인 연비는 그냥 뭐 의심 없이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인 연비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